1986년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 서상님과 아내 장재옥. 이 둘은 중매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뭐 깊은 사랑, 애정은 없는 상태에서 오롯이 부모님 소개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아내 장재옥은요, 병이 있었어요. 그것도 정신병이.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말하고 행동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남편 서상리는 결혼 초 늘 아내 장재옥에게 양보하는 태도를 보였었다고 해요. 그렇게 둘 사이에 딸도 한 명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딸을 낳고 나서 이 장재옥의 정신병이 더 심해지기 시작. 갈수록 이 부부 사이가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매일 말다툼을 벌이는 두 사람. 집안에 들어오면 아내와 매일 싸우기밖에 안 하니 자꾸 일 끝나도 바깥으로 돌게 되고, 와이프가 있고 딸이 있어도 외로우니 자꾸 한눈을 파는 거예요. 자기 같은 직장의 한 여자 동료와 막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싹 퍼졌네. 이 소문은 금방 두 집안 어른들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서 넘어가 아주 집안 싸움으로까지 번진 거예요. 서상린 가족은 장재옥을 이제 미친 여자라고 욕했습니다. 장재옥네 식구들은 서상린 못났다고 욕을 아니 서로 사랑이 없으면 이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가 1988년도예요. 이때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이혼이라고 하면 막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 집안의 대대적인 망신, 그리고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든 막 참잖아요. 이때 딱 그런 거예요. 딸 때문에 그냥 참고 삽니다. 사실 이게 진짜 최악인 건데. 날이 갈수록 이 부부 사이 극한으로 치닫아요. 그러다 1994년 1월 2일 일이 터지니, 그날 일을 마친 후 집에 돌아온 서상리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딱 와서 보니까 이놈의 여편네가 또 정신병이 돋았네. 깐난 아기인 우리 딸의 목을 막 조르고 있어. 다행히도 이때 딱 발견을 한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바로 장재옥을 밀어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이 사건이 있은 후 이 남편 서상리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요새 아내의 정신병이 좀 나아졌는가 했는데 다시 재발한 건가? 아, 이거 다시 시작인 거야? 오늘이야 내가 운 좋게 발견해서 다행이지. 또다시 딸 목을 조르면 어떡해. 우선 이 아내의 정신병 진단을 받고 싶었어요. 검진. 그런데 이 중국의 병원비 장난 아니라고 하죠. 돈이 없는데. 그래서 그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들 돈이 없대. 못 빌려요. 얼마나 이게 우울해지면서 현타가 왔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겠죠. 같이 이거 계속 사는 게 맞는 건가? 우울한 기분에 이날 저녁 그는 밖에서 술을 한잔합니다. 아주 늦게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딸을 안고 자고 있네. 그렇게 그도 옆에 누워 잠이 들었죠. 한참 늦게 잤잖아요. 일어났더니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 해가 중천이야. 놀래서 딱 옆을 봤더니 아내 장재옥. 벌써 일어난 건지 자리에 없어. 어린 딸만 덩그러니. 지금 아내가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간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막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안 보여. 그는요, 자신의 직계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내가 사라졌어. 찾는 것 좀 도와줘.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야. 제발 좀 도와줘. 결론은 못 찾죠. 이 사실을 얼마나 숨길 수 있겠어요. 장재옥의 가족들 바로 알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네가 어떻게 했길래 집을 나가냐. 너 때문에 나간 거 아니야. 네 말 따나 정신이 아픈 애를. 그래도 네 와이프인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네 직장 다른 년과 바람났다며. 그 얘기 내 딸이 들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나간 거 아니야? 장재옥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을 곳곳을 뒤졌어요. 하지만 못 찾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 장재옥의 가족들 스물스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딸이 사라지기 전까지 이 부부 사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혹시 그날 둘이 싸우다가 이놈이 내 딸을 죽이고 지금 사라진 척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는데 이 장재옥의 가족들은요, 이거 100% 남편이 아내를 죽인 거다, 살인사건이다 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경찰이 봤을 땐 살인? 증거가 없는데, 살인사건으로 마냥 그냥 보긴 힘든데
일반 사건으로 분류시켜요. 그런데 사건 발생 약 3달 후 1994년 4월 11일 마을 근처 연못 강에 시신이 하나 떠오릅니다. 한 여성의 시신. 검시했을 때 나이는 한 30대 정도? 키는 155 정도? 배에 출산으로 인한 흉터가 있네. 사망 사인은 살인, 범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강하게 내리쳤구나. 경찰이 이 사실을 발표하자마자 장제옥 가족들은요, 느낌이 딱 왔습니다. 실종된 내 딸이구나, 씨. 봐, 내가 살인사건 맞다고 했잖아. 경찰한테 바로 이렇게 말해요. 발견된 시신 장제옥 같다. 그런데 이때가 옛날이잖아요. 지금처럼 DNA로 신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신원 확인이 된다고 해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었대요. 그렇다 보니 거의 대부분 신체적인 특징으로 피해자를 확인했는데 신체적인 특징이 장제옥과 똑같아. 그렇게 이 사건은 장제옥 실종 사건에서 바로 장제옥 살인 사건으로 전환. 누가 그녀를 죽였냐 수사가 바뀝니다. 첫 번째 용의자로 오른 사람은 당연히 남편 서상린이었죠. 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 이 남편 바람피고 있었고 장제옥 가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거 완전 개차반이었구만. 이 장제옥의 가족들 말 장제옥이 실종되고 나서 남편이라는 게 아내를 찾는 둥 마는 둥. 장제옥 가족들은요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저놈 체포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얼른 체포하라니까. 제가 죽인 거 맞다고. 경찰 닥달하려고. 이런 장기적인 압박으로 고민하던 경찰. 바로 용의자 서상린을 체포해요. 그는요 되게 우물쭈물 거리면서 네, 결혼 생활 동안 많이 싸운 거 맞고요. 저 여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인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진짜 자고 눈 떠보니까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정신병 있는 와이프가 짐짝처럼 느껴지니까 너만 없어지면 내 삶이 바뀌는데 그냥 확 죽어 해서 죽인 거 아닙니까? 경찰은요 약 열흘 동안 되게 강도 높은 신문을 강행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를 말 안 하면 물도 안 주고요, 밥도 안 줘요. 때때로 폭력까지 썼다는데 이렇게 한 5일 정도 넘어가니까 내 정신이 아니야. 자, 서상린의 말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 이제 경찰이 네가 한 거 맞잖아. 네가 한 거라고 말해. 내가 했다고 말하라고. 그러니 1994년 4월 28일 네, 내가 했어요. 내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물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백서를 쓰고 바로 기소. 1994년 10월 13일 곧바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 서상린 아내의 살인 혐의로 1심 사형 땅땅땅. 이 말에 그는요 엄청 충격 먹습니다. 에? 사형이요? 내가 안 죽였어요. 그거는 허위 자백, 강요받은 자백이었어요. 내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내가 안 죽였다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진짜 아닌 것 같나요? 아니면 어떻게든 연기, 생쇼하며 죄값을 피하려는 악마 같나요? 그는 1심 바로 항소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1998년 6월 15일 아내의 살인 혐의로 이제 다시 징역 15년이 나와요. 하지만 이 또한 그는 항소합니다. 아니 15년이고 사형이고 나발이고 내가 안 죽였다니까? 내가 안 죽였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가냐고. 하지만 법원은요 그의 항소 기각시켜요. 즉 15년 확정. 그렇게 그의 긴 감옥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 서상린의 어머니는요 내가 우리 아들 잘 알거든. 아무리 아내가 싫었다 해도 사람 죽이고 할 애가 아니거든.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며 경찰서를 수차례 들락거렸습니다. 다시 한번 재조사 해달라고. 플랜카드 같이 크게 만들어서 막 법원하며 경찰서 앞에 다 서가지고 있기도 하셨다고 하고요.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대요. 하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서상린의 어머니 화병의 우울증으로 2000년대 이제 돌아가셨대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아들 서상린 가슴이 무너졌겠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꼭 제가 서상린 범인 아닌데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서상린 정말 아내 안 죽였을까? 비참하게 15년을 깜빵에서 보낼 줄 알았는데 2005년 3월 28일 이 사건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3월 28일 수수하게 옷을 입은 한 여자가 후베이성 베이징 산현의 한 집을 방문합니다. 그녀를 본 마을 사람들은요,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내 앞에 있는 이 여자, 비주얼적으로나 목소리로나 11년 전 사망한 장재옥 아니야? 주변 이웃들이 순식간에 장재옥의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엄마야, 진짜 너야? 너 뭐하다가 이제 나타나? 이 소식은 애타게 딸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그녀의 늙은 어머니 귀에도 들어가요. 이 어머니 놀래가지고 버선발로 뛰어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본 장재옥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엄마! 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때는 또 2005년도였기 때문에 DNA 검사가 조금 더 수월했어요. DNA 검사 해봤더니 장재옥이 맞아. 이거 뭐야? 지금 사진에 장재옥 앞에 있는 여자가 자기 딸이에요. 이렇게 큰 거예요. 아니, 장재옥 11년 전에 죽은 거 아니었어? 남편이 너 죽인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으면 그럼 그때 강가에서 죽은 채 발견된 그 여자는 누구며? 그럼 지금 감옥살이 중인 남편은 이때 그녀의 정신 상태는요, 많이 안정이 된 상태였어요. 너무너무 궁금하죠? 도대체 어디가 있었던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장재옥 말로는 이렇습니다. 그날 서상린이 술 취해서 늦게 들어와 잠이 들었잖아요. 반대로 서상린이 완전 취해 잠이 들었을 때 장재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둘 사이가 엄청 안 좋았다 보니 장재옥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죠.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엄청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때 또 도졌어. 아무 생각 없이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잃었네.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어. 그렇게 정처 없이 엄청 먼 산둥성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마시고 정처 없이 걷기만 했다고. 산둥성 어딘가에서 쓰러졌대요. 눈 떠보니까 어떤 사람 집이야. 길가에 쓰러져 있던 그녀를 한 사람이 돌봐준 거예요. 그는요, 돌봐주다 뿐만이게요, 장재옥의 정신병 치료까지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 장재옥 정신적으로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두고 온 가족들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그래도 법적으로 서상린과 결혼한 상태이기도 하고 내 딸도 있는데 우리 엄마는 또 어떻고. 그래서 무려 11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장재옥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11년 전 이 사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당연히 이거 수사가 잘못됐는데 엄한 사람이 잡혀 들어간 건데 재수사해야죠. 그렇게 재심 결과 2005년 4월 13일 드디어 마침내 서상린 무죄가 선고됩니다. 와, 11년 깜빵 생활하고 무죄 15년을 받았는데 이건 뭐 거의 다 형기 다 살고 무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11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 옆에는 자기 딸이에요. 감옥에서 나온 그는요, 바로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우리 엄마 무덤으로. 감옥에서 나온 당일 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하게 한스럽게 돌아가신 어머니 묘에 간 거예요.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고 합니다. 와,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럼 그 강에 떠오른 시신, 그 시신은 누구야? 그건 아직도 몰라요. 신원불명으로 당시 이제 이 얼굴도 훼손이 되게 심해가지고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장재옥으로 이제 또 잘못 판단을 했던 거기도 하고요. 서상린의 무죄 선고와 동시에 이 사건 자체가 종결된 것 같더라고요. 참 별다른 증거도 없이 서상린을 살인범으로 내몰았던 장재옥의 가족들, 경찰서까지 매일 찾아가면서 빨리 체포해라 독촉했죠. 그리고 웬걸 이런 독촉의 경찰 등 떠밀려 그 말대로 다 했고 수사 자체도 완전 강압이었어요. 제대로 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고한 사람이 11년을 낭비해 버렸고 그 사이 어머니까지 잃었습니다.
이거 누가 보상해주나요? 2005년 10월 말 서상린과 그의 가족들은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국가에 1,000만 위안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이게 환율로 쳐보니까 18억 9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국가 보상금 13억 2천만 원 정도를 받았대요. 그렇게 서상린은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때 불의로 무리를 일으켰던 이 사건 또한 대중의 시야에서 점차 사라졌죠. 이 사건이요, 절대 반복돼선 안 될 사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중국의 법학 교과서에도 실렸대요. 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에 대한 제도 개선도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잊지 말아야 할 게, 지금 이 서상린이 진범이 아니라면 그 강물에 떠오른 시신의 진범 두 눈 뻔히 뜨고 살아있다는 건데, 서상린이 범인으로 몰려 들어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이제 안도를 하고 웃음을 지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 꽤 있죠.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재심으로 무죄가 나왔죠. 와, 20년을 내가 안 죽였는데 죽였다는 오명을 쓰고, 와, 진짜 밤에 잠이 안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소름 돋고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돼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다신 절대 반복돼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발생했던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허난성의 한 시골 마을인 이곳에 교사로 일하고 있었던 건장한 청년 재원덕과 그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아름다운 이계영은 흔히 친구에서 연인으로 1986년 29살의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계영은요, 정말 야무딱진 여자였어요. 그래서 마을의 이장으로도 뽑혀 일을 합니다. 재원덕과 이계영은 3남 2녀 총 5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이게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경제적인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지금 하는 일로는 얼마 못 벌어. 그래서 재원덕은요, 하던 교사 일을 그만두고 아내와 사업을 시작합니다. 무슨 사업이냐? 당시 시골 마을 사람들의 주업이 농사였어요. 농사하면 흙이 필요하죠. 그것도 좋은 흙이. 그러니까 트랙터? 굴착기 같은 기구를 하나 사가지고 다른 지역에 좋은 흙을 가져다가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날라주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 일과 더불어 여러 비슷한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부는요, 마인드 자체가 강했습니다. 당연히 돈 많이 벌려면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힘들다 라고 느껴가면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힘든 만큼 돈이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 부부는요, 그 당시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니 부부 사이도 좋고 가정 환경도 좋고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렇게 1997년 이 부부는요, 마을에서 제일 최초로 집을 짓는 가족이 돼요. 더불어 이 부부는 이 사업을 확대해서 공장을 몇 개 지어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세웁니다. 정말 이때까지 고생한 걸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던 이때, 불행은 꼭 이럴 때 찾아온다고 하죠. 1998년 1월 30일 이 가족의 행복한 생활은 끝이 납니다. 이날 저녁 7시경에 이 아내 이계영이 언니 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건장한 남자 5명이 그녀를 둘러쌉니다. 이계영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했겠죠. 뭐야? 왜 이러세요? 그들은요, 해당 마을에 살고 있었던 치진산, 치쇠산, 치바오산 세 형제와 그들의 친한 친구인 치하잉, 치관준, 이렇게 총 5명이, 이들은요, 이계영을 보자마자 막 쌍욕을 하면서 벽돌을 갖다 집어 던지고 주먹질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뿐이게요, 이들은요, 선을 넘어버려요. 갑자기 칼을 꺼내더니 그녀의 다리와 복부를 3번이나 찔러버립니다. 남자 5명이 여자 1명을 때리다 못해 찌르기까지 한 거예요.
놀란 그녀는 살려달라고 소리소리 쳤죠. 이 소리에 집안에 있던 남편 재원덕 놀래가지고 낫을 들고 나온 거예요. 네 이놈들! 하지만 남자 5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치하이잉이 재원덕한테 주먹질을. 그 충격에 재원덕 뒤로 쓰러졌는데 이 모습에 나머지 남자들이 타겟을 바꾼 거예요. 이계영에서 재원덕으로. 우르르 또 가서 쓰러져 있는 재원덕을 패기 시작. 여기서 치진산이 또 칼을 들고 이번에는 남편 재원덕을 찌른 겁니다. 이계영, 재원덕 둘 다 칼에 맞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식 잃고 쓰러졌고 이를 보자마자 이 5명이 야 도망가자.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에 마을 주민들이 달려왔고 이들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때 과다출혈로 아내 이계영 혼수 상태였고요. 재원덕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렇다면 행패를 부린 이들은 왜 이 부부를 노린 걸까? 설마 이들이 이 마을의 최고 부자라서? 샘나서? 아니면 돈을 노리고? 돈을 노렸다고 하기에는 돈을 훔쳐간 게 하나도 없었죠. 이들이 이 부부를 노린 이유는요. 아니 정확히는 이 이계영을 노린 거였는데 그 이유가 앞서 그랬죠. 이계영이 마을 이장이었다고. 중국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제발 낳으라고 뭐 낳으면 혜택 준다고 하는데 중국은 오히려 많이 낳으면 뭐 세금을 더 매기거나 여튼 더 안 좋다고.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호적에 안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다고. 당시 이계영은 마을의 가족 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이었던 이 형제 치진산과 치바오산, 치세산, 아우 중국 이름 너무 어려워요. 하여튼 이 3명이 형제인데 자식들이 또 각각 있었거든요. 많았어요. 이 마을 이장 이계영이 자신의 아이들과 관련된 이런 출생 문제를 이제 구청 이런 곳에 신고했다고 의심한 거예요. 저 여자가 우리 아이도 호적에 다 안 올린 거 꼬질러가지고 우리가 벌금에다가 피해를 봤다고. 다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래서 사건 발생 전 이 형제 3명이 절친한 친구였던 치하이잉과 치관중까지 꼬드겨 사건을 계획, 이 참사를 빚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녀가 이 형제의 자녀들, 이 호적 문제를 꼬질렀을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녀는요, 나도 지금 아이가 5명이라 호적에 안 올린 애가 있는데 내가 당신네들 그걸 신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난 그런 신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오해로 인해서 자기들이 잘못 알고 지금 엄한 한 가정을 파탄내버린 겁니다, 지금. 여튼 급하게 이계영과 남편 재원덕 병원으로 옮겨졌고 곧 혼수 상태에서 이계영이 깨어났는데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남편 안부를 물었어요. 남편은 괜찮나요? 이때 친척들은요, 걱정하지 마. 다른 병실에서 치료 잘 받고 있어. 그렇게 그녀는 약 13일간의 치료 끝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이 휑하네. 조용해.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사람들의 울음소리. 그 순간 그녀는 남편이 죽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남편 재원덕은요, 애초부터 병원으로 실려올 때부터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상태가 안 좋은 아내한테 알리면 줄초상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숨겼던 거예요. 친척들은요, 그녀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 재원덕의 장례를 치르고 그를 마을 서쪽의 밀밭에 묻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이계영,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당시 이 둘 사이에 아이가 5명이나 있었어요. 첫째가 11살이었고요. 막내가 3살이었습니다.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키우라고. 거기다 2 노모까지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녀는요, 남편 묘지 앞에서 막 울면서 속으로 맹세를 했대요. 내가 꼭 우릴 이렇게 만든 그놈들 다 잡아 쳐넣겠다고. 꼭 복수하겠다고. 사건 당일 당연히 현장에 경찰 출동했었습니다. 그렇게 조사 시작. 곧바로 5명의 신원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 가해자 5명 이미 이 마을을 떴어.
경찰 말로는 나름 잡아보겠다고 뭐 자기들 나름 발버둥을 쳤다는데 결론은 이 넓은 중국 땅에서 어떻게 찾아내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일반 사람들은 경찰밖에 믿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믿었죠. 하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뭐 이타부타 말이 없어. 참다 답답해진 이계영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수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아니 우리가 봤는데 다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뭐 어떡해? 독촉해도 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진짜 남의 일이야. 대충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난 꼭 우리 가족을,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든 놈 잡아야 되는데 경찰이 안 도와주니 어떡해요. 내가 직접 나서야지. 하지만 그녀는 그저 평범한 여자일 뿐 범인을 잡아본, 수사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잡을 거야.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들 뭘 먼저 합니까? 주위 탐문 수사 먼저 하죠. 이걸 경찰이 안 해주니 이계영이 직접 나선 거예요. 그녀 생각으로는 이 도망간 5명 분명히 이 지역 밖으로 도망갔을 것이다.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 어딘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범인들 신원 확인 됐잖아요. 주위 사람들한테 혹시나 이놈들 연락 오거나 보게 되면 자기한테 꼭 좀 알려달라고. 이 범인들이 잡히면 꼭 제가 잊지 않고 살해하겠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모두 돕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보름 정도 지났을 때 한 마을 주민이 조용히 단서를 줘요. 어디 가서 내가 얘기했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얼마 전에 베이징의 한 공사장에서 치세산을 봤었어요. 거기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 사실 경찰한테 알렸죠. 하지만 경찰 베이징 공사장이 어딘데요? 공사하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이렇게는 저희가 출동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가 없어요. 더 자세히 알아오세요. 와,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이놈이 언제 도망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 이계영이 취세산 도망갈까봐 이 시골 여자가, 이 마을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여자가 무작정 담요 하나만 딱 챙겨 들고 베이징으로 향한 겁니다. 웃긴 건 이 여자도 베이징 그 정확한 공사장 주소를 몰랐어요. 이 단서를 준 사람도요, 주소까지는 잘 모르고 그 공사장 지역 있죠? 그것만 알려준 거예요. 지역. 그래서 베이징의 한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서 그 공사장 찾겠다고 쇠가 빠지게 걸어 다닙니다. 하지만 돈도 무시 못하죠. 그녀는요, 배가 고프면 찐빵을 사 먹고 목이 마르면 수돗물을 마십니다. 거의 대부분을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 마침내 의심스러운 건축 현장 한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안에 정말 취세산 그놈이 일하고 있을까? 그 공사장 주변에서 잠복을 타요. 하루 이틀 숨어 지켜보는데, 와, 공사장에서 이 취세산 이 새끼가 딱 나오네. 그녀는 바로 베이징 현지 경찰에 이를 알립니다. 아니, 이거는 다 그냥 물어다 준 거 아니에요. 그녀가 알려준 공사장 가서 1998년 3월 취세산 검거합니다. 아니, 경찰 뭐야. 같은 해 8월 또 나머지 4명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던 그녀에게 마을 주민이 또다시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이번에는 치바오산이 산시성의 한 마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바로 산시성으로 달려갔죠. 아르바이트 장소 근처에서 잠복 타고 또 지켜봅니다. 진짜 이곳에 그놈이 있는지. 아, 치바오산 진짜 여기에서 알바하고 있네. 조용히 산시성 경찰에게 이를 알렸고 치바오산까지 체포. 지금 취세산, 치바오산 2명 잡았죠. 이 둘은요, 고의 상해죄로 12년형에 처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3명 남았어요. 그녀는요, 이 3명도 금방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놈 잡고 무려 2년 동안 아무런 단서가 없는 거예요. 2년 지나 2000년도 가을이 돼서야 하나 단서가 나와요. 이것 또한 한 마을 주민이 나머지 3명 신장에 우루무치시에 있는 것 같다고. 이 소리에 그녀는요, 천위안을 들고 30시간 넘게 기차를 타 신장의 우루무치 지역으로 갑니다. 딱 가서 이리저리 또 발품 팔고 어떻게 이 3명이 묵었다는 집까지 찾아가는데, 와, 딱 갔더니 한 1시간 전에 3명이 집 이사 갔다네. 이것도 지금 힘이 쭉 빠지는데, 와, 나 지갑 어디 갔냐? 지갑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순간 짜증이 확 나면서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녀는 포기는커녕 돈에 신분증까지 다 없어진 지금 살아야 되니까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 좀 달라고. 생수병을 줍고요. 노숙을 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걸 어떻게 구해서 조금씩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틈만 나면 그 지역 길거리에 막 누비고 다녔는데 얼마나 걸었는지 신발 밑창이 너무 걸어 다 닳기까지 했었대요. 결론은 이 우루무치 지역에서 진짜 개고생이랑 개고생은 다 했는데 아무런 수확 얻지 못했고, 그렇게 다시 그냥 허난성으로 돌아와요. 돌아온 그녀는요, 바로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법률 관련 서적을 엄청 사요. 그래서 수사 지식과 더불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민사법, 민사소송법, 형사법까지. 그녀는요, 목표가 있었잖아요. 이놈들 꼭 잡아야 되거든. 열정, 집착, 끈기. 이 법률 조항을요, 아예 다 암기해버립니다. 또한 범죄자를 잡는 데 유용한 몇 가지 방법들을 다 기록해요. 그 신장 우루무치 지역에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왔잖아요. 이게 마음에 걸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언니한테 부탁, 언니와 형부가 그 신장 우루무치 지역에 자리 잡아요. 거기서 일하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 언니 집에 신세를 지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또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 마을 사람들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정보 구축망을 만들어낸 거예요. 살해하겠다고 진짜든 아니든 조금이라도 단서가 되겠다 싶으면 꼭 연락 달라고. 이게 소용이 있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단서가 잡혀 2명이나 잡았으니까 그녀는요, 몇 년 몇 차례씩 중국의 7, 8개 지역을 오갔습니다. 매년 살인범을 쫓는 데만 몇 개월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 비해 만나지도 잡지도 아무런 단서를 얻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일이 태반이었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 부부 사이에 5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빠 죽고 엄마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지낸 거지? 이 아이들은요, 그녀의 친척들이 도맡아 키워줬습니다. 당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계영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을 그 마을에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이놈들이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까지 해코지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모두 그 마을에서 빼내 옮깁니다. 다른 지역의 친척집으로. 거기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2년씩 돌아가면서 학교를 다녔다고 하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학교 안 다니고 집에서 일했대요. 일. 한 번은 이계영이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왔는데 이때 애들이 다 자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웠겠어요. 그렇게 아이들 손을 싹 잡았는데 애들 손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다 구부러지고 주름투성이에 상처가 많아. 이거 보는데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고. 당연히 아이들은 엄마가 곁에 남아있길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역시도 그녀한테 그만하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친척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네가 여기서 그만두면 네 마음이 편하겠니? 그 고통이 항상 널 괴롭게 만들 텐데 너무 힘든 일인 만큼 살인범을 하루빨리 잡아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남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절대 포기하지 마.
그녀는요, 이놈들이 외국으로 도망치지 않는 한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10년이 흘러요. 와, 2010년 마침내 단서가 하나 잡힙니다. 10년 만에. 아니, 이 년도에 앞서 체포돼서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취세산과 치바오산이 석방이 된 거예요. 이게 단서였습니다. 방금 감옥에서 나온 이 두 남자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마을에 새 집을 지었네. 집 짓는데 드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감옥 생활하다 나온 이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지은 걸까? 이건 분명히 도주 중인 형 치진산이 암암리의 동생인 두 명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이 선 거예요. 어찌 됐든 치진산이 이 두 명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돈을 이체해주고 있는 거겠죠. 이 돈을 송금해 주려면 계좌번호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찌 됐든 양측 간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녀는요, 수사책과 법률책에서 배운 지식을 이용 방법을 찾아내서 취세산의 통화 기록을 확보합니다. 보니까 취세산이 우루무치 지역번호로 된 한 번호와 종종 통화를 했는데 통화 시간이 꽤 길어. 아, 똥내가 난다. 그녀는요, 바로 우루무치 경찰에 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경찰 측에서 그녀한테 한 남자의 영상을 보내줘요. 이놈 맞아요? 그녀는요, 그 영상을 보자마자 1초 만에 알아봤습니다. 맞아요. 이놈이 우리 남편 죽인 놈이에요. 치진산 맞습니다. 그렇게 2011년 3월 신전 우루무치 지역에 숨어 있었던 치진산 체포가 된 겁니다. 치진산에게 내려진 처벌은 사형이 나와야 되는데 2015년 7월 이놈이요, 사형에 집행유예 2년 나옵니다. 아니, 이놈은요, 재판장에서도 반성 안 했어요. 그런 놈한테 왜 이렇게 나온 걸까? 그 이유는요, 결정적인 범행 도구, 흉기가 발견되지 않아서였대요. 자, 여러분, 지금 다 잡은 게 아니에요. 총 이 짓을 한 남자 5명이었잖아요. 이 세 형제를 다 잡은 거지. 이들과 함께 했던 공범 치하이인과 치관준, 이 둘 못 잡았습니다. 이 상태로 무려 17년이 흐릅니다. 2015년도에 이계영이 남편 묘를 찾기 위해 고향으로 왔다가 충격적인 얘기 들어요. 도주 중인 치하이인이 이름을 바꿨다고, 새 신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고. 이 얘기 듣는 그 순간, 아, 그래서 아무리 파도 단서가 안 나왔던 거구나. 와, 보니까 2009년도에 이놈이 자기 원래 치하이잉 호적을 버려버리고 없애버리고 치하오지로 이름을 바꿔서 새 호적을 파놨네. 이게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이름만 바꾼 게 아닌 새 호적에 이름, 나이 다 바꿔버립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신분증 사진도 다른 사람 마냥 다시 다 찍어가지고 당당하게 경찰서로 가서 새로운 신분증 발급을 신청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교체한 사진 속에 치아오지, 양복까지 딱 빼입고, 아니 이놈 도주 중인데 수배범인데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잖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 5명 도주 중으로 수배가 때려져 있었거든요. 경찰서까지 알아서 기어 들어온 이놈을 왜 경찰은 안 잡은 걸까요? 어떻게 기존 호적을 말소시키고 새 신분으로 호적을 파는 게 가능했던 걸까? 알고 보니까 1999년도에 중국에서 인구 등록 양식이 새로 나왔었나 봐요. 새로운 양식으로 다시 인구 조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에 다 지시가 내려진 거죠. 당시 지시를 받은 각 파출소들은요, 관할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 문제를 마을 이장들한테 맡겼어요. 각각 지역에 사는 사람 인구 통계 내가지고 등록하고 해라. 그걸 맡은 마을 이장이 치하잉의 아버지였습니다. 주민등록표를 집계할 때 도주 중이었던 자기 아들 호적의 정보를 바꾼 거예요. 이름을 치하오지로 고쳐버리고 다 새로 만들어버린 건데
웃긴 걸 이걸 담당 경찰 모르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경찰이 제대로 확인 안 한 거죠. 거기다 보니까 앞서 그랬잖아요. 이 5명 수배가 내려져 있었어요. 3명 잡혔고 2명 못 잡았으니까 그대로 수배가 내려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온라인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보니까 이 2 남자 얼굴이 없는 거예요. 수배 내역이 없어. 뭐야, 이 둘 수배가 안 내려져 있었던 거야? 이것도 어떻게 된 상황인고 하니 기가 막혀요. 당시 경찰이 수배를 이제 등록하려고 하는데 5명 중에 3형제는 사진이 있는데 이 치하이인과 치관준 이 2 남자 사진이 없네. 수배 등록하려면 사진이 있어야 수배 등록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2 남자가 없어. 그래서 사진이 있었던 3명만 수배했던 거예요. 2명 수배 등록 패스. 사진 없다고. 우와.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요. 치관준 도주 중이었는데 이 치관준 아내가 임신을 했대. 아들을 또 낳았다네. 내 남편 1998년 1월 30일에 살해당했는데 이 치관준의 아들이 1999년 6월에 태어났네. 사건 발생 1년 후에 이놈이 도망 다니다가 떳떳하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임신, 출산까지 한 거예요. 난 이렇게 지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놈들, 이 가족들은 어느 정도의 꽤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살다 못해. 내내 화목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계영은 실망감과 무기력함,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2놈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그녀는요. 이번엔 매스컴, 언론의 힘을 빌려보기로 합니다. 2015년 11월 7일 한 방송국이 이 사건을 보도한 거예요. 보도 이튿날 경찰은 추적팀을 꾸려 베이징으로 달려갔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11월 13일 이 둘 바로 체포합니다. 치하이잉은 무기징역 받았고요. 치관주는 징역 15년이 나와요. 아니 진짜 씁쓸한 게 지금 경찰이 도와준 게 없잖아요. 5명 중에 3명을 발품 팔아 뒤져서 찾았고 2명은 이계영 본인이 언론의 도움을 청해보자 해서 언론과 대중들이 도와주고 여튼 이래저래 단서 다 찾아주고 경찰은 가서 잡기만 한 거 아닙니까? 혼자 잡는데 총 무려 17년이 걸렸는데 언론의 도움을 청하고 마지막 범인 검거까지는 27일 걸렸대요. 27일. 나는 혼자 끙끙대면서 17년 동안 잡았는데 좀 더 일찍 언론 보도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튼 이로써 이 살인사건은 무려 17년 만에 종결됐습니다. 40대였던 그녀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다른 가족들, 아이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죠. 남편을 죽인 원수가 17년 전에 잡혔다면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 앞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때 경찰 일을 제대로 처리 안 했어요. 수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일 처리가 문제가 많았죠. 이거 그냥 덮으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상급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공안부 경찰은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결국 해당 경찰관의 호적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그 후에 모든 것은 검찰에 맡겨졌다고 하는데 이 경찰관은 후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진 모르겠어요. 그녀가 17년 동안 범인 잡겠다고 법률 지식 공부 엄청 했잖아요. 이게 머리에 박힌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다 보니 그녀는요. 자기도 엄청 막막하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됐었다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축적된 법률 지식으로 나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부의 5 아이들 역시도 아빠는 사망하고 엄마도 범인 잡겠다고 무려 17년 동안 거의 밖에 나가서 다른 지역에 있었잖아요. 친척들 집에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건데
다행히도 이 5남매는요, 엄마를 이해한다면서 스스로 공부 다 해서 이 5명 중에 4명이 공무원이 됐다고 하고요. 그중 3명은 또 법을 배워가지고 경찰 쪽으로 빠졌대요. 이에 이계영이 아들한테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 편에 서서 수호자가 돼주라고 말해줬다는데, 솔직히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혼자서 17년 동안 모든 걸 포기하고 범인만을 쫓는다는 것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긴데, 이 여자는 지켜주고 돌봐야 될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건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녀만큼이나 그녀의 가족들, 자식들도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다 잡아쳐 넣어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대단한, 정말 대단한 아내의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2년 2월 19일 중국 자오퉁시 차오자연의 한 어린이집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성의 어린이집. 사건이 일어난 건 불과 개원 3일 뒤인 2월 22일이었어요. 이날 선생님과 어린 아이들은 평소처럼 모여 공부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쯤이 됐을 때 각 반을 순찰 돌던 원장 주메이 눈에 한 아이가 들어와요. 하우레이라는 2살 된 여자아이가 딱 봐도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 애가 몸이 축 처져가지고 구토까지 해. 상태가 딱 봐도 심상치 않아 보이니 이때 원장 주메이는 하원 시간이 되기도 전에 하우레이 부모님에게 연락, 집으로 아이를 되돌려 보냅니다. 이 하우레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침에 등원시킬 때만 해도 애가 멀쩡했는데 몇 시간 뒤 집에 온 아이의 상태, 입술이 보라색이야.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눈 동공 또한 이 상아리만큼 커져 있고 2살 배기 아기가 흔들어도 의식이 없어. 그 상태로 집에 온 거예요. 아니, 부모님 놀래 자빠지죠. 급히 병원으로 아기를 옮깁니다. 하지만 2살밖에 안 된 아기는 사망해요. 사망 원인은 독극물 중독으로 나옵니다. 응? 독극물 중독? 취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날 어린이집에서 허우레이처럼 이상 증상을 보인 애들 무려 3명이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중독이 심하지 않아 이 아이들은 치료를 받고 금방 회복이 됩니다. 와, 믿고 어린이집에 보내놨더니 독극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이집 또한 이 상황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어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제일 처음 중독 증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바로 조사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교실 서랍에서 두유가루, 그리고 쓰다만 주사기와 쓰레기통에서 플라스틱의 조그만 통이 발견됩니다. 각이 나오죠? 누군가 일부러 주사기를 사용해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쥐약을 탔구나. 그러면 독을 넣은 사람은 누구일까? 이 어린이집은요,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원장 주메이는 18살 때 어린이집 교사 일을 시작. 후에 그녀의 부모님이 자금을 대주면서 해당 유치원을 하나 차렸던 거예요. 이 어린이집 유치원의 직원은요, 주메이의 가족들과 17살이었던 보육교사 치안램펑 뿐이었습니다. 주메이는 유치원 총괄 및 교사 일을 담당했고요. 주메이의 엄마는 어린이들 급식을 담당했어요. 그리고 치안램펑은 전체 아이들의 일상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22일, 그날은요, 주메이 플러스 그녀의 엄마, 점심을 다 차려놓고 일 때문에 2사람 다 외출을 했습니다. 즉, 사건 당일 그 시간, 치안램펑 혼자 원에 남아서 아이들의 식사와 낮잠을 돌봤어요. 하우레이의 이상함을 제일 먼저 눈치챈 것 또한 치안램펑이었습니다. 얘가 왜 이래? 하면서 당황해하고 있는데 나갔다 돌아온 주메이가 이어서 발견, 서둘러 아이를 집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비극이 발생했죠. 저녁 7시가 넘어 그녀는 경찰서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건 발생 전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유일한 직원으로 이 살인사건의 주요 용의자가 돼요. 사실 그녀가 용의자가 됐다는 소식에 제일 황당해한 건 주메이와 그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본 치안랜펑은 너무 여리고 솔직하고 말수 없고 이 어린애들을 죽일 만한 그런 성격은 아닌데, 그런데 신문 4일째가 됐을 때 치안랜펑 본인이 독극물을 넣었다고,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메이 포함 가족들 충격에 빠져요. 치안랜펑 왈, 원장인 주메이가 저 괴롭혔어요. 늘 나한테 윽박지르면서 일 못한다고 못되게 굴었다고요. 음식도 맨날 나는 남은 것만 주고. 사건 당해도 그래요. 나 혼자 12명 아이들을 보라고 내가 혼자 이걸 어떻게 보냐고요. 이때 쌓아져 있던 울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월 22일 정오 집에서 가지고 온 쥐약을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해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짜 넣었습니다. 아이들을 아프게 만들고 싶었어요. 왜? 그래야 이 원이 망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비를 다 원장 주메이가 내게 될 텐데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두 힘들게 만들고 싶었어요. 결론적으론 죄 없는 어린 아기 한 명이 숨졌고 나머지 애들도 죽을 뻔했죠. 자백으로 그녀는 기소가 됐고 재판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자기가 안 죽였다는 거예요. 독약을 넣은 적 없다고. 자백은 고문 당한 후 고통을 이기지 못해 거짓 자백한 거라고, 재수사해달라고. 하지만 2002년 9월 법원은 1심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이때 판사는요, 원래 사형감인데 치안랜펑 17살이었어요. 미성년자라서 그나마 봐준 거라는 거예요. 다행인 줄 알아, 무기징역. 이에 대해서 그녀 바로 항소합니다. 하지만 2심 또한 원심 유지, 무기징역. 그렇다면 치안랜펑은 어떤 여자인가? 그녀는 한 시골집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다녔어요. 돈을 벌기 위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 그녀가 바로 한 일은 가정부였습니다. 가정부 일을 계속 하다가 이제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됨이 성실하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아 주메이 원장과 그녀의 가족들한테 엄청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녀가 용의자에 올랐을 때 주메이 플러스 그녀 가족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치안랜펑 가족들은요, 그녀가 가정부 일이 아닌 이제 보육교사로 일을 한다고 하니 내심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보육교사가 된 지 3일 만에 내 딸이 살인자가 됐어. 경찰은 그녀의 부모님도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이때 부모님은요, 우리 딸 절대 그런 애 아니에요. 거짓말 한 번 한 적이 없는 애라고. 실제 감옥에 있는 딸을 만나러 와서도 이 아버지가 그랬대요. 너 정말 네가 한 거 아니지? 그래 아빠는 너 믿어. 아빠가 밖에서 해결책을 찾아볼게. 네 억울함 아버지가 꼭 풀어줄게. 그런데 뭐 어떻게 억울함을 풀어줄 거예요. 이 부모님은요, 내내 농사만 지어오신 분들이었어요. 이 시골을 떠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시는 거예요. 이건 그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나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 생활 5년이 지나갑니다. 이때 그녀는요, 노동이나 달인질, 재봉, 여러 가지 감옥에서 일을 하면서 약간의 수입을 얻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다시 항소를 넣어야 하고, 그 항소를 넣기 위해선 돈, 쩐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녀는 2007년도부터 감옥에서 계속해 고소장을 작성해요. 고소장. 그녀의 끈기는 감옥에서 8년을 복역했을 때 빚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 4월 교도소에서 법률 지원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변호사들이 수감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이때 치안랜펑은 변호사 양주를 처음 만났어요.
좀 더 정확히는 변호사를 처음 만난 건 아니고요. 양주 변호사를 처음 본 거예요. 이전에 여러 변호사를 만났는데 다들 그냥 돈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대충 그까이 거 그냥 네네네 명함 한 장만 띡 주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해도 안 받고. 하지만 이 양주 변호사는 달랐죠. 그녀의 모든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들어줘요. 순간 그녀 촉이 좀 왔대요. 이 변호사가 내 운명을 바꿔줄 수 있겠구나. 역시나 양주 변호사는 사건의 세부 사항을 더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많은 것을 발견해요. 와, 이거 나 혼자서는 좀 감당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 양주 변호사가 다른 친한 변호사 양민고 변호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딱 이때부터 이 두 변호사가 한 팀이 돼가지고 치안ren펑의 사건을 무료로 변호해주기 시작해요. 아니, 이 사건 조사하면 할수록 의문투성이야. 왜 이 여자가 용의자가 됐고 왜 이 여자가 무기징역을 받은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앞서 치안ren펑 범행을 저지른 이유,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메이가 날 괴롭혔다, 복수하고 싶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주메이 왈 우리 사이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일을 너무 잘해왔으니까 내가 뭐 괴롭히고 할 것도 없었다고. 거기다 일을 너무 잘하니까 들어올 때 합의한 거는 매월 100위안이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월급을 올려준 거예요. 150위안으로. 이게 사이가 안 좋으면 가능하겠냐고요. 이때 너무 감사하다면서 열심히 하겠다면서 그렇게 얘기까지 했다는데, 아니 돈까지 올려주는 상황에서 좀 억울하다고 이런 복수를 한다? 거기다 치안ren펑 숙식을 이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었어요. 이런 짓을 해버리면 자기 지낼 곳도 없어지고 돈도 더 이상 못 벌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득될 게 전혀 없는데 뭔가 범행 동기가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했던 거, 당시 진술서를 보면 치안ren펑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주사기를 사용, 아이들이 먹는 점심 도시락에 독국물을 뿌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팩트는 그 도시락을 자기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기로 하나하나 다 넣은 게 아닌 빨리 뿌리고 숨겨야 되니까 이제 주사기로 이제 밥들이 쫙 있으면 이렇게 쭉 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자기도 먹은 거예요. 즉 독살이 목적이었다면 자기가 독국물을 넣어놓고 그걸 굳이 자기가 다시 먹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진술서에 치안ren펑은 독의 출처에 대해서 설날에 부모님 집에 갔다가 거기서 가지고 온 거라고 했어요.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녀 부모님 집에 찾아갔었습니다. 확인 결과 쥐약은 모두 아버지가 사신 거였어요. 각각 다 다른 쥐약들로 다 각자 특징이 있었어요. 쓰임새가 다 달라. 경찰이 문제의 흰색 플라스틱 병에 담긴 붉은 액체, 쥐약 이걸 보여줬을 때 이 아버지는 이거 내가 산 쥐약이 아닌데? 라고 말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쥐약병의 출처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사를 여기서 멈춘 거예요. 왜 여기서 멈추냐고. 그리고 또 하나, 진술에서 치안ren펑은 부엌칼로 일회용 주사기를 조금 잘라 거기에 쥐약을 넣고 음식에 짜 넣었다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요, 현장에서 부엌칼을 찾았어요. 주사기와 흰색 플라스틱 병도 찾았습니다. 결정적인 거 다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찰은요, 물리적 증거를 파악해야 돼요. 부엌칼, 주사기, 플라스틱 병에 지문은 없는지, 머리카락 같은 건 안 붙어 있는지, 다른 흔적은 없는지, 특히 주사기와 같은 플라스틱 재질은 당시 기술로도 충분히 쉽게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 담당 경찰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습니다. 딱 발견하고 끝.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만한 것들이 다 무시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상해. 이런 상황에서 치안ren펑이 용의선상에 올랐다. 뜬금없이 양주 변호사는요, 당시 사건의 진짜 용의자는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어린이집이요,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었어요. 여기 2층 활동실에서 아이들이 놀고 먹고 자요. 이 활동실 문 밖에 오른쪽에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주방으로 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이 어린이집 2층이잖아요. 여기 대문도 없고 문도 안 잠그는 거예요. 즉 외부인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양주 변호사는요, 외부인이 벌인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 범행 방식으로 볼 때 원장, 주메이를 겨냥한 고의적인 보복, 독살 행위로 보인다 라고 추정합니다.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원장 주메이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용의자가 두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치안랜펑이 아니었어요. 주메이는요, 당시 경찰한테도 치안랜펑이 아닌 아무래도 리우와 샤이라는 두 남자 같아요 라고 말까지 한 게 확인됐어요. 그럼에도 경찰은 이 두 사람, 이 두 남자 아예 조사조차 안 했고요. 막무가내로 치안랜펑을 밀고 갔던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상하죠. 리우와 샤이, 이 두 남자는 뭔데? 이 둘은요, 주메이를 짝사랑하던 남자들입니다. 둘 다 고백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둘 다 차였어. 여기서 리우가 현지 정부 부국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들어온 느낌이 싹 들죠. 주메이가 이 두 남자를 바로 떠올렸던 이유가 있어요. 이 둘이 차이고 나서 똘똘 뭉친 거예요. 둘이 한 팀이 돼가지고 1년 전부터 그렇게 주메이 집을 털어 절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거예요. 그녀의 가족이 이 두 남자한테 도난당한 돈만 6,000위안이 넘어갔대요. 이때 경찰이 이 두 남자를 잡았어요. 그런데 당시 이 둘 만 18세가 안 된 미성년자에다가 부모들이 빵빵하니까 부국장 아들 바로 적극적으로 배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가벼운 둘 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받고 그냥 풀려난 거예요. 이렇게 이 사건이 해결되고 끝난 게 2002년 1월 24일이었대요. 이때 이렇게 판결 받고 이 두 남자 동시 석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2002년 1월 24일 이 둘이 석방되고 28일도 채 안 돼서 주메이 집에 4번이나 연속으로 알 수 없이 불이 났고요. 그녀의 오토바이 또한 불탑니다. 거기다가 2월 22일 주메이가 원을 연 지 3일 만에 독극물 사건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들은 사랑에 거절당했고 절도 사건으로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딱 독극물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감옥에서 풀려났죠. 이들에겐 동기, 시간, 범죄 경력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강력한 용의 선상에 오를 사람은 치안랜펑이 아닌 이 두 남자 아닌가? 경찰은 왜 이 두 남자를 전혀 조사하지도 않은 건가? 앞서 방화 사건 4번 났다고 했잖아요. 이것조차도 경찰은 조사 안 했어요. 2011년 8월 치안랜펑은 재심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이거 기각돼요. 그래서 이 2명의 변호사가요, 이 사건에 대해 26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을 막 뛰어다닙니다. 윈난성 검찰원에도 고소장이 접수돼요. 그러면서 2013년 5월 윈난성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정식 재수사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대반전이 시작돼요. 11년 동안이나 캐캐 묵혀있던 이 사건 서류들을 다 끄집어내는데 여기서 또 대박이 나와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조사하면서 보니까 원래 부검할 때 따로따로 독극물 감정을 먼저 진행하고 그런 다음 독극물 감정 보고에 근거해서 부검,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확정한다고 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서류 속에 부검한 날짜가 2월 22일이래요. 2월 22일. 그런데 독극물 감정서를 보니까 3월 8일에 작성이 돼 있는 거예요. 즉 부검이 먼저 된 겁니다. 응? 이게 무슨 말이냐? 독극물로 죽었다는 감정이 나오기 전에 담당 경찰이 독극물로 죽었다고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조사들이 그거에 근거해서 처리가 됐던 겁니다. 즉 독극물로 죽었다는 것도 확실치 않은 거예요.
쥐약 또한 아버지가 산 게 아니었죠. 진술서 또한 이상했습니다. 이 진술서 3개 중에 2개가 사인이 이상해. 그녀 사인이 다른 거예요. 필적 확인 결과 당시 경찰이 치안 램펑의 서명을 위조한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죠. 그녀의 진술 기록서 사인을 위조했던 경찰관 3명. 아이고, 승진을 그렇게 빨리 했네. 거기다 치안 램펑 왈 경찰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인정하라고 계속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는데 뭘 인정해. 버텼죠. 그랬더니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면서 12시간 연속으로 신문을 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기록을 보면 2002년 2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치안 램펑은 총 11번의 신문을 받았고 밤샘 신문이 1회 이상, 가장 긴 신문은 12시간 동안 지속됐다. 경찰은 그녀를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하고 가죽 신발로 얼굴을 때리는 등 인정하라고 폭행하고 압박했다. 공포와 고통에 참다 견디지 못한 그녀가 모두 자백하겠다며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검찰원은 이 모든 문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결론은 2014년 5월 재심이 이뤄져요. 그리고 사망한 허우레이의 증상이 쥐약, 테트라민 중독 증상과 100%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독극물 검사 보고서는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에 지문 감식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자백에는 여러 모순점들이 있다. 위조된 그녀의 사인까지 사건 당시 경찰이 대신 서명한 게 확인됐다. 그 외 여러 가지를 추합해 봤을 때 그녀가 독극물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에 2015년 12월 21일 윈남성 고등인민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와,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무려 13년을 감옥 생활한 끝에 말이죠. 엄밀히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법원은 재심에서 치안 램펑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 수사한 모든 자료가 그녀가 범인이라는 증거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30대가 된 그녀는요, 고향에 돌아가자마자 축하해주는 많은 친척들 사이에서 아버지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사람이 빠져 있었어요. 엄마. 74세였던 엄마. 오매불망 막내딸이 집에 오길 기다리다 그녀가 자유를 되찾기 딱 8개월 전에 병으로 사망하신 거예요. 이게 그녀의 평생 아픔이 돼버렸습니다. 2016년 6월 그녀는 국가에 국가 배상금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자유와 정신적인 피해 포함 수년 동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발생한 비용까지 총 955만 위안, 하나로 약 18억 정도 달라고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배상 협상 청문회는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2016년 7월 8일 윈난성 고등법원 부주석이 치안 램펑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함과 동시에 약 173만 위안, 3억 좀 넘게 배상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럼 진짜 살인마는 어떻게 된 거야? 그 남자 2명 다시 잡아서 용의자 신문했나? 앞서 주메이 가족들에게 일어난 알 수 없는 방화들 그리고 살인까지 양주 변호사는요, 딱 감이 오니까 2016년 7월 실제 살인자를 추적하기 위해 윈난성 경찰에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메이 가족에게 일어난 방화 사건과 그리고 독극물 중독 사건을 같이 재수사해달라고. 그래서 재검토를 실시했는데 이게 세월이 너무 흘러버려가지고 증거를 찾기도 힘들고 목격자가 있다고 해도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다들 기억이 흐릿흐릿해. 결론은 이 2 남자가 범인이라는 증거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와, 사건 초기에 이 담당 경찰들이 의도적으로 2 남자에 대한 수사를 덮어버렸네. 그러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지 않았을 사건이 미제 사건이 돼버렸네.
현재 치안남펑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참 무죄를 받아 다행이지만 끝까지 만족스러운 결말은 아니죠. 진범이 잡히지 않았으니 먼 훗날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 한바탕 강풍이 강한 바람이 진실 위에 덮인 먼지를 완전히 쓸고 갈 때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중국에서 13년 만에 억울한 옥살이를 끝낸 한 여성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5년 2월 9일 밤 6시쯤 미국 로제스터시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방금 저희 아들이 쏜 총에 남편이 맞아 죽었어요. 얼른 좀 와주세요.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탄칭이라는 여자였어요. 바로 20분 뒤 현장으로 경찰이 도착했는데 사건 현장 집 앞에 19살이었던 아들 찰스 탄과 신고자인 아내 탄칭이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보자마자 찰스는 아주 평온하게 제가 아버지를 죽였다며 자백을 합니다. 당시 49세였던 아버지 담양을 총 쏴 죽였다고. 찰스는 체포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늘 어머니를 때려왔다. 그날 또한 마찬가지로 아빠가 이성을 잃고 엄마를 때려대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냐. 그 순간 이성을 잃어 아버지의 이런 폭력을 중단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총을 들어 쏴버렸다고. 이 아버지 담양은 자택 2층 서재 책상 밑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시신 상태는요 처참했어요. 가슴과 얼굴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이 얼굴이 완전히 그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찰스가 사용한 살인 무기는 산탄총이었어요. 얼굴이 아예 그냥 다 뭉개져 있었대요. 총을 아예 아버지 얼굴 가까이에 붙인 상태에서 바로 쏴버린 것 같다고.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2층 복도에 한 발, 복도에 있는 세탁 바구니 안에서 또 한 발, 마지막으로 서재 바닥에서 또 한 발, 총 3발의 탄피를 발견했습니다. 서재로 향하는 군데군데 툭툭 떨어져 있었어요. 이를 보아 아무래도 사건 당시 찰스는 아버지가 있는 서재 쪽으로 향하면서 걸어가면서 총을 쏜 걸로 추정됐습니다. 걸어가면서. 그러다 마지막 방아쇠가 아버지 가까이 얼굴을 향해 줬고 그 상태에서 빵! 도대체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인 걸까요? 1980년대에 탄친과 담양은 사실 중국 사람으로 중국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대학교 때 캐나다 토론토로 온 거예요. 졸업 후에 둘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에 두 사람은 결혼해 2명의 남자아이까지 낳았죠. 남편 담양은 줄곧 코닥 토론토 지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2003년 이직으로 인해 가족들은 토론토에서 미국 뉴욕 로체스터로 이사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나중에 미국 영주권도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뒤 2013년 담양은 자신의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이미지 센서 제조업체 회사를 만드는데 그야말로 이 사업 대박이 나요. 그가 죽기 전까지 그 회사 시가총액이 5천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여기서 5천만 달러 하나로 655억입니다. 이걸 넘어섰다고. 그래서 당시 사건이 벌어진 이 가족의 집은요, 되게 부자 동네에 있었어요. 이민 가정치고 굉장히 성공한 거죠. 당연히 이들의 두 아들은 어려서부터 최고의 교육, 최고의 성장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두 형제가 공부도 엄청 잘했었대요. 큰 아들 제프리는 성인이 되자마자 혼자 콜로라도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찰스 역시도 코넬대에 입학하게 되죠. 찰스는 되게 밝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공부도 잘해 각종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남자였다고 해요. 두 모자의 진술은 일치했습니다. 모두 이렇게까지 된 데는 아버지 담양의 가정폭력이 발단이었다고. 그가 엄마를 때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성공한 훌륭한 기업가가, 사업가가 정말 더러운 개추잡한 짓거리를 저질렀을까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아들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이에 경찰은 의심을 가지고 조사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사건 발생 12일 전인 1월 28일 아내 탄칭이 경찰에 한 번 더 신고를 했었네.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맡고 있다고. 이때 실제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 담양한테 물었습니다. 정말 아내분을 때리셨냐고. 이때 담양은요, 인정해요. 너무 열받아서 몇 대 때렸다고. 이에 경찰은요, 아내 탄칭한테 실제로 남편을 경범죄로 기소하라고, 그러면 당분간만이라도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기소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탄칭이 이를 거부해요. 왜냐? 내가 기소하면 남편이 가정폭력 저지른다는 거 이웃들, 다른 가족들이 다 알게 될 거 아니야. 이 무슨 집안 망신이야. 그녀는요, 집안의 허물을 밖으로 드러내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기소하지 않고요. 그저 그날 남편을 하룻밤만 집에서 내보내요. 그게 끝. 그러니까 본인도 때렸다고 인정을 한 거죠. 아버지 담양의 가정폭력 사실로 확인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약 12년 동안 탄 가족은 18번이나 911에 전화 걸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건 남편 담양이 아내한테 맞았다고 먼저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남편을 때린 거 아니야? 네, 아니었어요. 이것도 조사 결과 일부러 담양이 자기가 먼저 아내를 막 팬 다음에 자기가 맞은 것처럼 전화를 한 거예요. 왜? 그래야 진짜 피해자인 아내가 전화했을 때 경찰이 안 믿을 거 아니야. 이것도 확인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걸로만 보면 아들인 찰스가 아버지를 총 쏴 죽일 만한데? 정당방위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죠.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는요,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를 누가 죽였냐입니다. 엄마냐, 아들이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많은 의문점을 발견합니다. 사건 발생이 2월달이에요. 이때 뉴욕은요, 엄청 추웠습니다. 그래서 각 집들에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난로나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놨죠. 그런데 경찰이 이 집에 도착해 2층 서재로 향했을 때 여기 뭐 이렇게 추워? 집 밖은 얼음의 눈투성인데 사건이 일어난 2층 창문은 웬일인지 문이 다 열려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 열어놔도 어디서 썩은 내가 펄펄 나. 시신 냄새. 여러분, 당일 방금 사망한 시신은 이렇게 엄청 심한 냄새 나지 않습니다. 거기다 시신 주변에 핏자국이 널려져 있었는데 잘 보니까 이게 다 말라있어. 처음 신고자인 탄칭은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다 방금 총을 쐈다고 얘기했어요. 이 신고 후 20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피가 그 20분 사이에 다 말랐을 리가 없잖아요. 부검 결과 담양의 사망 시간은 시신 발견 48에서 72시간 전으로 확인됩니다. 이상한 점은 더 있었어요. 담양은 기업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원활한 처리를 위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일 처리를 했는데 주로 직원들과 주고받는 건 이메일이었어요. 매일 그는 이메일을 제때 열람하고 답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월 5일 이때부터 일 처리 위해 이메일을 보내고 막 해도 답장이 없어. 확인도 안 하고. 사건 현장 서재엔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어요. 담양이 쓰러진 자세로 봤을 때 책상에서 일 처리하다가 갑자기 총을 맞은 거예요.
그 충격에 뭐 도망가고 뭐 할 생각도 못했고 연달아 총에 맞아 바로 사망한 듯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의 부분이 나오는데 총알, 탄피에선 찰스의 짐은 나왔어요. 하지만 흉기, 총에서는 그의 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것도 아들 것도 다 안 나왔어요. 거기다 이 엄마 탄친과 아들 찰스는요 2월 6일 갑자기 뉴욕에서 캐나다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얼마 안 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요. 경찰은 아무래도 담양이 이메일에 답장을 하지 않은 2월 5일, 그러니까 모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4일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추정합니다. 경찰은 찰스의 학교 친구들을 탐문 수사하는데 거기서 찰스의 럭비 코치가 이런 말을 해요. 2월 5일 날 찰스가 갑자기 코치한테 당분간 럭비 참여 못할 것 같다고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막 울더라는 거예요. 놀란 코치가 왜 그러냐 했더니 어머니가 지금 집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계신 것 같다고, 오늘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다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2015년 9월 법원에서 찰스의 변호인은 그가 자백은 했지만 누가 총을 쐈는지 지문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찰스를 범인으로 기소한다면 살인 무기에는 왜 지문이 없냐. 그가 한 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어쩌면 그의 어머니 탄칭이 쏜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찰스는 그저 효자로 어머니의 책임을 본인이 뒤집어 쓴 거일 수도. 실제로 남편의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내 탄칭이에요. 엄연히 아들 찰스보다 탄칭이 살인 동기가 더 강하죠. 남편을 더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이에 이 재판에서 판사는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기각시킵니다. 찰스가 범인이라는 증거 더 가져와라.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재판장을 나오는 찰스의 표정입니다. 찰스는 지인과 포옹을 하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홀가분하게 재판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리도 다 같은 마음이죠. 죽여야 되는 놈을 죽였네. 가정폭력한 건 사실 아니야. 자기보다 약한 여자나 자식, 노인들을 학대하는 놈들은 반대로 꼭 당해봐야 된다니까. 당시 미국에서 이 가족 엄청난 동정을 얻었습니다. 누군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탄칭을 위해 온라인 펀드도 만들었고요. 반년도 안 돼 590여 명으로부터 5만 달러에 가까운 기부금도 받았습니다. 여기서 5만 달러 하나로 6천만 원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솔직히 살인은 절대 정당화될 순 없지만 솔직히 찰스가 잘못한 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내를 막대하면서 때리고 하래? 하지만 그는 코넬 대학에서 쫓겨납니다. 어쨌든 안 좋은 일에 엮였으니까 자른 거예요. 코넬대뿐만이 아닌 이 사건으로 그는 24개 대학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2016년 캐나다 시카고 주립대학교로 전입하게 돼요. 그렇게 찰스의 삶은 다시 평온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재판이 끝난 지 2년 뒤인 2017년 9월 여름방학을 마치고 찰스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자마자 그는 다시 체포돼요. 왜냐?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2015년 2월 5일 학교를 나온 뒤에 찰스는 은행으로 가서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낮 12시 30분경 그는 차를 몰고 학교 주변의 웰마트로 가요. 마트. 왜? 총 살라고. 총을 구매하려면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돼요. 하지만 이때 그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판매자는 살려는 이 찰스의 개인 배경을 더 조사하고 검토해야 했습니다. 신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그러다 보니 과정도 복잡하고 총 하나 사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 이렇게 다 해놓고도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찰스는 급했습니다. 이날 코치한테 우리 엄마 지금 아빠한테 맞고 있다고, 얼른 가야 된다고, 그래서 럭비 참여 못한다고 그렇게 나온 상태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간을 끌 수 없어.
그래서 학교에서 친한 동생 휘트니에게 연락한 겁니다. 사냥할 총이 필요하다면서 800달러 줄 테니까 네가 나 대신 총 좀 사달라고. 여기서 800달러 약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너 아예 아버지를 총 쏴 죽이려고 산탄총을 계획하에 준비한 거더라. 네가 사면 여러 문제로 바로 안 줄 것 같으니까 지인한테 거짓말 살살 해가지고 총 사달라고 권유. 그렇게 총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다 계획한 거 아니야. 아빠 죽이려고. 그렇게 총을 얻은 후에 그는 5일 오후 5시 반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뒷문을 통해 재빨리 2층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어요. 그리곤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던 아버지를 보자마자 2층 복도에서부터 총을 막 쏘며 다가가기 시작한 겁니다. 맨 처음에 담양은 가슴에 갑자기 총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통증에 담양이 비명을 꽥 지르니까 찰스가 흥분하기 시작. 이 완전히 분노의 게이지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한 발이 거의 아버지 담양 얼굴 이마에 딱 그 상태에서 빵! 그러니까 얼굴이 다 그렇게 됐던 겁니다. 죽은 걸 확인한 후에 모자는 짐을 꾸리고 캐나다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밤 10시 떠나기 전 찰스는 이웃의 친한 친구의 집에 들려요. 거기서 둘이 잠깐 이제 TV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갑자기 찰스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놀래서 야, 너 왜 그래? 물었더니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한참을 그렇게 울더니 밤 11시가 넘어 돌아갔다고. 그 후 저녁 11시 반쯤에 탄친과 찰스 막 차를 몰고 캐나다로 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집 바로 앞에 경찰차가 끽 서더니 우리 차로 걸어와. 찰스 너무 당황했겠죠. 방금 아빠 죽여가지고 집 안에 시신이랑 다 있는데 뭐야 경찰이 갑자기 왜 와? 이때 경찰이 찾아온 이유는요. 찰스가 갑자기 친구 집에 와서 잠깐 울다가 갔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친구가 내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찰스가 자기 집을 나가자마자 혹시나 찰스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뭐 이상한 짓을 할까봐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경찰이 찰스한테 다가왔어요. 아무 일 없으신가요? 물었습니다. 이때 찰스는요, 웃으면서 네, 아무 일 없는데 무슨 일이세요? 경찰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때 그냥 가요. 그렇게 2월 6일 새벽 2시 이 모자는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때 형 제프리도 찰스의 연락을 받아요. 형 또한 너무 놀랬겠죠. 2월 6일 오전 10시경 찰스는 3일 후에 출발하는 중국 상해행 비행기표 2장을 구매했습니다. 비자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권 가지고 중국 그 넓은 땅덩이 어딘가에서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무슨 이유에선지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돌연 2월 9일 오후 차를 몰고 다시 미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에 엄마 탄친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아들이 방금 아버지를 총으로 쐈다고. 찰스에 대해 조사하던 경찰은요. 생각보다 이 찰스 모범생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아들 좋은 학교인 좋은 대학인 코넬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이나 사람들에게 대마초와 마약 같은 걸 막 팔고 있었네. 검찰 측은 이유야 어쨌든 아버지를 죽였다. 이건 용서하면 안 된다 해서 2급 살인죄로 그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찰스는 그래 마약 판 거 내가 잘못한 거 맞다. 아버지를 쏴 죽인 것도 내가 한 거 맞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기가 자초한 거다. 나 쓰레기를 처리했을 뿐 살인했다고 생각 안 한다 얘기합니다. 찰스는요 어려서부터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 담양의 모습을 자주 보면서 컸어요. 실제 이 엄마 담양은요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 여러 차례 두 아들을 데리고 보호소로 도망 나왔습니다.
심지어 찰스는 6살 생에도 6살의 자기 생에도 보호소에서 보냈었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쌓아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이 미국으로 이사간 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뭐하냐, 밖에서 유능한 존경받는 기업 가면 뭐하냐 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내나 때리는 개쓰레기 새끼인데. 실제 재판장에서 이 아들 찰스는요, 내가 아는 건 내 어머니가 항상 구타 당해왔다는 사실뿐입니다. 엄마는 항상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 거라고 나에게 말했어요. 저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엄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맞아요. 다른 방법도 있었죠. 신고를 한다거나. 내가 잘못한 거라면 너무 감정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또 엄마가 맡고 있다는 말에 우리가 다 커 독립을 한 상태에서 엄마 혼자 그 폭력을 견뎌내고 있다는 그 생각에 순간 우라가 치밀고 분노가 터져 감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결국 찰스는 17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건요, 체포되기 전에 찰스가 자신의 대학 친구들한테 이메일을 한 통씩 이제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뉴스에서 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될 거야. 그리고 관계자들이 너희들한테 나에 대한 질문을 해대겠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믿지 마. 지금 내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러니 아무도 믿지 말고 귀 닫고 그냥 기다려줘. 라고 보냈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건의 비밀이 더 있는 것처럼 보낸 거예요. 이 때문에 지인들은요, 아무래도 총에서 지문이 안 나왔잖아요. 이 엄마가 그날 남편에게 또 맞다가 견디다 못해 엄마가 총을 쏜 거예요. 이 같은 시간대 아들은 앞서 언급한 대로 엄마가 또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 듣고 집으로 막 달려오고 있었고, 아들 찰스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이미 죽어 있었던 거죠. 엄만 그 옆에서 벌벌 떨고 있고.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4일 후에 엄마한테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겠다고 신고하라고 한 게 아니었을까. 자기가 엄마의 짐을 짊어지겠다고. 아들이 애초부터 같이 있는데 아빠가 엄마를 때리기 시작하고 했으면 열받은 아들이 준비해온 총을 이제 쏘고 뭐 이렇게 된 게 좀 상황 연결이 되는데, 맞고 있다고 아들에게 전화하고 아들이 왔을 때 그 폭력이 사그러들어 아빠가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집까지 오면서도 화가 주체 안 됐던 아들이 오자마자 바로 그냥 총을 쏴버렸다? 상황은 이미 수그러 들어가지고 아빠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서 오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온 거지. 오자마자 2층으로 올라가서 그냥 바로 쏴버렸다. 결론은 17년 동안 가석방 없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솔직히 아들이 죽였든 엄마가 죽였든 이건 죽은 놈이 잘못한 거 아닌가? 가정폭력을 안 했으면 이렇게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죽였든 아들과 엄마 둘 다 피해자인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건 진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진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법에 맡겼다면 이 아빠가 이제 징역을 살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 아들이 20년을 감옥에 있게 됐잖아요. 이 시간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고, 아들을 감옥에 보낸 엄마 마음 또한 안타까울 뿐이고,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를 죽인 아들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1971년 베이징에서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오단. 라오단의 어린 시절은 그닥 행복하지 못했어요. 어릴 적 부모님이 일찍이 이혼하고 각각 갈라서면서 자연스럽게 라오단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품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죠.
골목길에 날띠 낡은 안뜰 주택은 어린 시절 내내 그와 함께했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한 라우다는 베이징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1997년 26살이 된 그는 한 소개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운명의 짝을 만나요. 1살 어린 시골 처녀 두금령. 그녀 눈에 라우다는 키가 크지도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실한 것 같아. 착한 것 같아. 그렇게 둘은 사귀기 시작. 약 1년 뒤인 1998년 두 사람은 결혼해요. 하지만 불행은 어쩜 이렇게 행복할 때 찾아오는지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공장 사장놈이 공장 파산하고 도망가 버렸네. 그러면서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거예요. 그 이후 그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봐요. 이에 고모가 이제 고맙다고 라우단한테 매달 300위안 정도씩 줍니다. 그걸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300위안이면 제가 환율로 쳐보니까 한 5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작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라오단의 성격이 보이는데, 라오단은 뭐 중국에서 이 정도 돈이면 우리 둘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 뭐 큰 돈 벌면 좋기야 하겠지만 뭐 나는 이 정도로도 만족해. 이렇게 지내면서 둘은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아이가 생기니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일을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 나름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보면서 강압 이런 거 뭐 크게 없고 내 스스로 시간 조절하면서 나름 편하게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강압적인 일을 하려고 하니 못하겠어. 자꾸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는데 아내 두금령이 자기 그냥 300위안 받으면서 자기는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 돌봐라. 나도 뭐 일을 하지 뭐. 그렇게 두금령도 일을 하기 시작. 전적으로 생계의 중심이 아내가 된 거예요. 그녀는요, 닥치는 일 다 했습니다. 공장을 다니거나 우표를 붙이거나 꽃에 술을 놓거나 미용실을 다니거나 안마를 하거나 등등등.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주말까지 다 일해요. 이에 이 부부 점점 저축도 할 수 있게 됐고 나날이 생활이 좀 나아지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세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새로운 환경에서 그렇게 무난하게 3년을 보내는데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은 2007년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이 아내가 요독증 판정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요독증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배설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을 말합니다. 이게 잘은 모르겠는데 고치기가 어렵대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투석 치료를 한다면 어느 정도 몇십 년 생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라우다는 아내와 긴 투석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독증은요, 중국 의료보험 혜택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두금령 자체가 보험 가입을 안 했네.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들어주기도 하나 봐요.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제 이때 안타깝게도 이 두금령이 다녔던 회사에서도 보험을 안 들어준 거예요. 두금령이 예전에 하북성 고향에 돌아가서 무슨 협동조합 같은? 뭐 잘 모르겠는데 여튼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하려고 보니까 신청부터 여러 가지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포기했던 거예요. 결론은 두금령 보험이 없는 거죠. 거기다 이 투석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했는데 크게 나아지는 것도 없고 왔다 갔다 투석 받는 것만 힘들고 보험 혜택을 못 받아 돈은 돈대로 많이 나가고 두금령이 건강 문제로 일을 못하게 되면서 가족에게 남은 유일한 수입은 기초생활 수급 돈에 라우단의 월급까지 하면 월 한 1000위안 조금 넘는 정도? 하지만 두금령의 정기 투석금은 월 5천 이상이 드는데 이 정도 수입으로는 어림도 없죠. 건강이 안 좋으니 그녀는 하루하루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40도 안 됐는데 키 150에 38kg밖에 안 나갈 정도로 말라버렸대요. 자기 몸의 변화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갑자기 확 말라버리니까 두근영 무서워진 거예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근육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위축될까 겁이 나기 시작한 그녀는 바늘과 실을 사용해 물건을 꼬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무슨 바늘과 실? 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 딴에 이게 부수입도 되고 팔 근육 운동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시작한 거예요. 라오단 또한 어떻게든 아내를 살리고 싶다는 생각에 낡은 오토바이 한 대를 사서 왕복 3시간 거리를 아내를 태우고 병원 왔다 갔다 합니다. 아내가 투석받는 그 시간 동안은 병원 부근에서 손님을 태우는 호객행위, 택시를 해요. 그래서 매일 이 짜투리로 50에서 60 위안씩 법니다. 한시도 시간을 허투루 안 쓴 거예요. 그래도 답이 없으니 그는 신용카드를 만들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연락,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돈은 갈수록 빌리기 힘들어지고 신용카드도 막 독촉해오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행이 또 닥쳐요. 와, 라오단, 이번엔 본인이 당뇨에 흉수 및 폐결핵에 걸렸네. 하지만 내 병은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그래서 우선 아내의 병에 더 집중합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보고 남는 시간 다 써서 일을 해봤지만 병원비로는 턱이 없으니 어떡해요. 아내의 투석 주기를 일주일에 3번에서 2번으로 줄입니다. 이때 정말 마음이 찢어졌겠죠. 주변 친척들이 라오단한테 그랬대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 치료 포기하라고.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 그냥 그 치료할 돈 모아서 아들 주라고. 하지만 눈앞에 사랑하는 내 아내가 죽어가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라오단은 절대 그렇게는 못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중학교까지 밖에 못 나와서 무식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랑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다고. 실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라오단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우연찮게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베이징 병원의 투석 절차는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면 환자나 가족이 처방전을 가지고 수납실로 가서 비용을 납부합니다. 납부 후에 처방전엔 도장이 찍히죠. 그 후에 이 도장이 찍힌 처방전을 가지고 투석실로 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날 라오단이 병원에 돈을 다 냈는데 깜빡하고 수납실에서 비용 내고 처방전에 도장 찍는 걸 잊은 거예요. 아, 깜빡하고 도장을 안 찍고 투석실로 왔네. 아이 참. 그랬더니 투석실의 직원이 도장 받아오셔야 돼요. 도장 없으면 돈 안 낸 거예요. 이 직원의 말을 듣는 그 순간 라오단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수납실과 투석실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도장을 만들어서 찍어버리면 투석실이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먹히면 공짜로 계속 투석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2007년 11월 라오단은 한 곳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곤 100위안을 들여 수납실에서 찍어주는 외래 진료비 도장, 이것과 똑같이 가짜 도장을 만듭니다. 그 후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해주면 조용한 곳에 가서 그 만든 가짜 도장, 그거를 찍는 거예요. 그 후에 그거 들고 투석실 가는 겁니다. 두근두근 걸릴까? 걸리려나? 와, 패스. 투석 밖에 들어가래. 아싸. 처음이 어렵다고 이렇게 몇 번 성공을 해버리니 막 점점 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력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라오단은 가짜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가지고 공짜로 아내를 데리고 투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이 아내 두금영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이 아내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무슨 돈이 생긴 건지 걱정하지 말고 투석 받아라 하니까 이 아내 딴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번 당신 어디서 이 돈 난 거냐고 캐물었는데 그때마다 라오단이 내가 알아서 다 했으니까 당신은 그냥 치료나 받으라고 이렇게 얼버무려 넘겼다는 겁니다. 진짜 돈이 없어 시작한 거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엄연히 사기죠. 라우다는요, 무려 이 사기를 4년 동안이나 했고, 그 덕인지 아내는 4년을 더 살았습니다. 걸리게 된 것도요, 2011년 9월 병원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뭐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라우단의 행위가 발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2012년 2월 21일 오후 4시경 아무것도 모르고 똑같이 가짜 도장이 박힌 처방전을 들고 투석실에 도착한 라우다는 곧바로 경찰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경 경찰이 라우단의 집을 수색하러 가게 되는데 딱 갔더니 집이 너무 낡았어. 집이 어두컴컴하고 너무 좁고 그 좁은 집에 잡동사니는 또 뭐 이렇게 많은지 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탁자 위에 수북히 약병들이 쌓여있네. 집 현관문 바로 밖에는 주워온 폐품들과 빈병들이 널려있고 어린 아들은 막 울고 있고 이 집을 둘러본 경찰은요 곧바로 알았대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는지. 그래도 죄를 지었으니 벌은 받아야죠. 바로 구속이 되는데 구속 후 14일 만에 다시 풀려납니다. 왜냐? 이 아내가 지금 아프잖아요. 아내가 투석이 계속 필요한데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라우단이 구속돼 버리면서 이 아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다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이 됩니다. 라우다는 집안이 어려워 높은 병원비 감당하지 못했고 죽어가는 아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병원 납부 서류를 위조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2007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약 4년 동안 그는 의료비 17만 2천여 위안, 환율로 쳐보니까 한 3,2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약 400여 차례 불법으로 투석한 게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2012년 7월 라우단의 재판이 시작돼요. 검찰은 아무리 사정이 어쩐다 한들 이건 엄연히 사기다. 징역 3년에서 10년을 내려달라 얘기했어요. 이에 대해서 그는요. 난 죽어가는 아내를 마냥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고통스러워 매일 힘들어하는 아내를 제가 목 졸라 죽일 수도 없었어요. 내가 한 짓이 잘못됐고 이게 걸리면 큰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난 아내가 죽지 않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진짜 펑펑 울었대요. 변호사 또한 집행유예를 달라고 선처를 해달라고 얘기했다는데 1시간 넘게 이어진 재판, 하지만 결론은 안 났습니다. 다른 날 다시 재판하자고. 재판 후에 판사는 라우단한테 아내 곁으로 돌아가서 아픈 아내를 돌보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라우단이 여기서 의료비, 돈 이런 걸 전액 반환하고 좋은 태도로 유죄를 인정한다면 기회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가 투석한 금액들을 돈으로 반환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불법으로 위조해서 투석한 건데 어찌 다시 그걸 돈으로 주겠어요. 3천만 원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 곁을 떠나지 않는 라우단의 행동에 감동했어요. 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다 걸리면 어찌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난 아내가 죽지 않는 게 더 중요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것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돈도 없는 사람인데 이제 뭐 어떻게 해야 하나. 재판이 뭐 잘 마무리가 된다 한들 아내는 계속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건가.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동정을 보내기 시작. 그에게 3만 5천 위안의 기부금이 날라옵니다. 이게 환율로 약 한 6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앞서 투석받은 거 돈으로 치면 3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650만 원? 아, 이거 반도 안 되는데? 쉽죠? 대박인 게
이들의 이런 사정을 들은 한 기업인이 라오단 앞으로 17.2만 위안을 이체한 거예요. 17.2만 위안, 제가 환율로 쳐보니까 3,217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석 돈을 다 갚아준 거예요. 와, 그럼 앞서 650만 원은 생활비로 남겨두라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7월 13일 웨이보에서 누군가 공동으로 기부를 시작, 작은 플랫폼에서 모금 운동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두금령이 앞으로 10년 동안 돈 걱정 없이 투석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돈이 모였대요. 이렇게 감사한 사람들 덕분에 라오단 병원의 투석비 다 지불하고 재판비에 생활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의 병원비까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2012년 12월 7일 법원은 라오단 서류 위조의 병원 치료비를 떼먹은 죄, 엄연히 사기이므로 법에 따라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결론은 라오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위안이 나옵니다. 3,000위안 환율로 쳐보니까 한 56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 내 크게 사고를 치지 않으면, 법 준수하며 잘 지내면 형벌은 집행되지 않죠. 계속해서 처자식을 돌보며 남편과 아버지의 책임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라오단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투석으로 연명하는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사회가,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 돈 걱정도 하지 않게 됐죠. 그렇게 세월이 더 흘러 2016년도가 됐습니다. 라오단이 2012년도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받았어요. 2012년도에 이제 그 후에 4년이면 2016년이죠. 집행유예 만료 기간이 온 거예요. 하지만 이때 그의 아내 두금령, 그녀는 2016년 5월 16일 오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 나이 45세. 이날 새벽에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새벽 4시경 이제 심근경색 장기 부전으로 호흡을 멈춘 거예요. 병이 발병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남편 라오단의 노력과 사회의 사랑으로 그녀는 9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론의 주목을 받아 기부를 받고 도움을 받는 가난한 환자, 가족, 사람들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 아이들 등등은 대부분 병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운명에 처해 있죠. 사실 이 사건에는 감동적인 부분이 더 있어요. 병원 측에서 라오단의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처음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죠. 수사가 진행되고 막 하면서 원래대로라면 이 병원 입장에서는 두금령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 이 부부의 생활고를 알고 수사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이 두금령을 치료를 해줬다고 해요. 투석 받을 수 있게 수사하고 재판하는 동안 돈 안 받고 무료로 계속 해준 거예요. 실제 이 담당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오단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가짜 도장을 새겼다. 법적인 의미에서 그는 범죄자가 맞다.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말하면 그는 정과 사랑과 의리를 중요시하는 좋은 남편이다. 만약 우리가 이 라오단의 입장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오늘은 실제 중국에서 일어났었던 한 부부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